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임진강 환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 연천에 있는 홍수조절지 군남댐 수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슬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도 역시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군남댐 수문은 평소처럼 13개 중 7개의 수문을 열고 초당 200톤이 넘는 물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남댐 수위는 새벽 4시 기준 29.2m로 한계 수위인 40m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어젯밤 북한이 환감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인근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요?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곳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북한의 강수량과 댐 방류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어젯밤 8시 50분쯤 촬영된 위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환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승교 수위가 점차 상승하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필승교 수위는 행량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와 경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상청 역시 북한 지역의 많은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 이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인천 일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죠. 네,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와 인천 광화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에도 새벽 3시 2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일대에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나 옹벽 등의 붕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상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밤사이 서울 은평구에는 시간당 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네, 오늘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서쪽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의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오늘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사흘째 계속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타오른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어젯밤 8시쯤 결국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건물 외부에 물을 뿌리며 동시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빽빽이 쌓인 물건들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배원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다만 화재가 시작된 6층과 불이 번진 7층 외에 다른 층으로 화재가 커지는 건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5층에는 폭발하기 쉬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었는데 사활을 건 방어 작전 끝에 확산 우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한때 건물 붕괴 우려도 제기됐지만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당국이 안전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 근방 100여 미터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소진 3시간 만인 밤 11시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진화대원이 내부에 들어가 잔해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불씨를 꺼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원을 위해 내려졌던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도 초진 이후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는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 초기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학교는 휴업하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의 학교 건물까지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까맣게 지금 묻어난 상태. 바람이 좀 불면 여기가 다 가려졌었어요. 학교 다 뒤덮은 상황.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12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해야 할 유치원 1층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 돌봄은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등원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긴급 돌봄에 나선 유치원은 채비에 바빴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틀어봤을 때 미세먼지 부분 켰을 때 다 빨간 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등원 오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달라고 안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아이를 맡긴 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이거를 회사에 바로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요. 호흡기도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인근 주민들 불편도 계속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차량은 빗물에 섞인 분진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꼭 먹물을 갖다가 위에다가 다 뿌린 것처럼 아침에 그러길래 분진 때문에 비누로 했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고. 매캐한 연기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문을 못 열어놓죠. 토요일 날 이 공원에 운동을 하나 왔다가 목 아파서 그냥 들어왔어요. 운동 못하고. 물류센터 화재가 학교와 주거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일상도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공개된 AI 키미 K3와 관련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내림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장중 6,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하락분을 회수하지 못한 코스피는 4.46% 내린 6,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3% 폭락한 24만 원대로, SK하이닉스는 4.2% 떨어진 176만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은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연휴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에 공개된 중국의 AI 키미 K3가 미국의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부각된 겁니다. 미국의 AI 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다행히 금요일에는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이제 일본, 상해 시장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지난 3월과 4월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터보 퀀트발 메모리 수요 감소 언급이 나왔던 상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그때의 학습 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모든 악재를 반영하고 반도체가 경기 순환주인 것을 고려해도 코스피 하단은 6,000선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은 장중 747까지 내려가며 52주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고 5.33% 내린 7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연일 널뛰기하는 주식시장의 배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야권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부랴부랴 대응에 분주한데 우선 시장에 내놓은 보완책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안을 마련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ETF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정권 업적으로 착각해 졸속 도입한 게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단계적 배수 조정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 요구에 선을 그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선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할 지경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역시 김용범 실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경질론에 힘을 보탠 가운데 여권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월요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그리고 다만 지난 16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한 달에 2차례 이상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단일 종목 ETF는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도 폭넓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50일 넘게 공전 중인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조국 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제1야당의 반발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종합특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30일과 수사 대상, 인력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특검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겨눴습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에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오선 중진이 첫 주자로 나서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이가 껄끄러운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계적 동의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대치가 1박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하루 앞둔 어제 당권 주자들이 첫 합동 연설회에서 사활을 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의 이른바 생일별 투표 전략 등을 놓고 계파 갈등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예비 경선 돌입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5인방. 첫 합동 연설회에선 사활을 건 표심 전쟁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평소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청래 전 대표의 자기 정치를 재차 겨냥했고 여기에 36살 청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 운운합니까?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책임져야 할 분이 한 번 더 당대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민주당으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민심과 정책 경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미래로 가는데 민주당이 족보 싸움에만 매몰되면 퇴보, 퇴화, 결국엔 퇴출입니다.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정 전 대표는 자신을 민주당 바라기라고 칭하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입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외에선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이 제시한 이른바 생일별 최고위원 후보 투표 전략을 두고 거센 대리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갈라 당원을 대상으로 표몰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다 늘 있었던 일입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경선에선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추려집니다. 후보마다 컷오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전망으로 이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진행합니다. 정 원내대표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에선 선관위 특검이나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이와 관련한 공동 대응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란은 전쟁이 언제까지 가든 무기는 충분하다며 연일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중재국을 통한 외교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습에 맞서 이란은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이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드론 경납고와 해군 함정 준비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미 해병 특수부대 시설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고갈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전쟁이 몇 년을 간다 해도 마지막 날까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적들을 향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까지 가세하고 미국의 보복에 이란은 더 큰 보복을 예고하며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대화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هم دستگاه دیپلماسی فعال بوده و هم ایده‌هایی از طرف برخی از میانجی‌ها به ما واصل شده بله تایید میشه.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의 진정성이 문제라면서도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the United States always remains open to a diplomatic solution. We've tried multiple times with Iran, and we'll continue to try. If that door opens, we'll be happy to see it open.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부 장관은 그동안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을 찾았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가시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무력 충돌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석유 수송로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حظر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على العدو السعودي المجرم وفق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The Red Sea route has become substantially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o longer simply a normal Europe-Asia transit corridor. It's also one of the main alternatives of the Strait of Hormuz.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만 연안 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또 공격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유조선 2척이 불안전한 항로를 통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폭발했다며 이란군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만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표류 중이지만 선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선박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잠시 안정을 찾았던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3% 넘게 급등하며 한 달여 만에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대체 수송로인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앞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던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 조정 시점이 이번 주 후반으로 다가온 상황. 정부는 지난달 27일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 공급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최고 가격제 출구 전략도 검토됐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면서 추가 인하나 종료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원유 수급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웃도는 수준이고 9월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유는 7월, 8월 이미 필요로 한 양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정부는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를 지켜본 뒤 물가 안정과 정유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 가격 조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초동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오늘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 대한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강력팀에서는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박 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 지시를 내린 바로 윗선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은 명백한 부실 수사이자 초동 수사의 결정적 실패라며 재차 사죄했습니다. 전권과 독립성이 부여된 내부 비리 수사대와 수사 쇄신 TF를 출범하고 또다시 봐주기나 부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양민준.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층간 소음이라는 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과 특수재물 손괴죄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죄질도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민주는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려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양 씨는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8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유족에 대한 사죄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높은 형량이 안 나와서 너무 지금 유족들도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6년 전 3살 배기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시신 유기를 도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시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익은 전 경찰청장을 재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윤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수뇌부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대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연일 극한의 더위로 고온건조한 날씨에 번진 대형 산불에 스페인에선 닷새 동안 서울 절반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실상 유럽 전역에 번진 산불은 이미 평년을 크게 웃도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어둠 속 산악지대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 거대한 연기를 뿜어냅니다. 스페인 북동부 사라고사주에서 현지 시간 15일부터 산불이 확산해 15,000헥타르가 타고 1,0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16일 수도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 난 산불은 19일까지 13,000헥타르 넘게 태웠고 16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주거지에 불길이 번지지 않게 사투를 벌이지만 강풍에 1분당 60m씩 번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두 건의 대형 산불로만 닷새 동안 서울 면적의 45% 규모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남부 알메이라주 산불로 산림 7,000헥타르가 없어지고 13명이 숨졌습니다. Te quedas sin arma. Esto te queda sí. No he trabajado yo, mi hijo, que es hijo mío. Yo lo quería ahí donde está el fuego. Tiene yo 600 naranjos. 올해 들어 스페인 산불에 탄 면적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본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갑절에 가깝습니다. 산불의 요인이 된 폭염은 이번 주 남동부 지역 기온을 45도까지 올려놓을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북유럽도 대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지 시간 17일 오후 남부 드람멘의 연립주택에서 시작한 불이 바람을 타고 마을 뒷산으로 번져 100채 넘는 주택이 불타고 400명 넘게 이재민이 됐습니다. 현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수도 오슬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최근 30도를 넘나드는 이례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유럽에서 난 산불은 1,130여 건, 피해 면적 18만 8,300여 헥타르로 지난 20년 평균 516건, 11만 2천여 헥타르를 이미 크게 웃돕니다. 이번 주에도 영국과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북부 전역에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가 내려지고 동유럽 일부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를 빼면 거의 유럽 전역에 산불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폭염과 가뭄 등 극한 기후가 잦아지면서 원래 산불이 자주 나는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산불 걱정을 하지 않았던 지역까지 유럽 전체가 산불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는 기생충 식중독에 감염됐지만 2달 넘도록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오염된 양상추 탓이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검사가 틀렸다고 말을 바꿨는데 미국 보건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에 양상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을 휩쓸고 있는 기생충 식중독 원인으로 멕시코산 양상추가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테일러 팜스의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업체는 전량 리콜에 착수했고 해당 양상추를 공급받은 매장들도 부랴부랴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It sounds as if it comes down to irrigation water. It typically is seen with cyclospora. 하지만 미 보건당국은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다시 검사해보니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예산 감축에 제대로 된 검사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Permanent leadership at the CDC and FDA and any funding cuts, has that slowed the response to figure out where this outbreak has started? No, we've talked to the CDC and FDA specifically about that, and not at all. They have the resources they need to make sure that Americans are fully informed and protected from this illness during this time. 이미 지난 5월 첫 환자가 보고됐지만 2달 넘도록 대응도 더디면서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를 포함해 34개 주에서 7,00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기생충성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라 식중독에 걸리면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홈플러스 사태 원인과 MBK 파트너스의 책임,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조달 확대와 취약계층 이공계 인재의 AI용 지원 근거도 마련되면서 규율과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AI 정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지난달 10일 반일, 29일 하루 등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인 카카오 노조가 오늘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피케팅 시위를 합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서울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농기자재 수출 상담회를 엽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베트남과 인도 등 24개국 구매업체 55곳을 초청했습니다. 서울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강의를 들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캠퍼스를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스마트 헬멧입니다. 운전할 때 주변 환경과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사고 예방을 돕는 장비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AI 인재 페스티벌의 수상작인데 청년 취업 사관학교 수료생들이 개발했습니다. 이 학교는 시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21년에 만들었는데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캠퍼스 취업률은 86%에 달했습니다. 이곳에서 전문성을 쌓아 나스닥 상장사인 세일즈포스 코리아의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비전공 한계를 극복하고 AI 서비스 개발자가 된 청년까지 성공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회계학 전공자였고 커피만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울 기회가 있었고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저에게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 같은 성공담에 오세훈 시장은 AI 인재 양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시면 이제 서울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또 AI를 여러분 미천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인재 양성 규모도 600명으로 2배나 늘립니다. 또 글로벌 AI 선도 기업 참여를 꾸준히 늘려 산업 수요에 맞춘 특화 교육 과정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오늘 하루만큼은 장동혁이 아니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구호만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편단을 작성하는 동안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호를 하나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계십시오. 빗방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올고의 함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와 인천,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도 포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해당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의 기온 25.9도, 서울은 24.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34도, 포항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